자, 오피스텔 비추이지만 이거는 강추입니다 라는 솔깃한 제목입니다. 아마 현재 지금 오피스텔을 갖고 계시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또 대출이 잘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오피스텔이라도 해볼까? 예, 또 왜냐하면 유찰이 좀 되잖아요. 오피스텔이 인기가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물건들 아마 특히 이제 더욱더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솔깃한 물건의 하나일 텐데요. 야, 여러분 어저께 이제 기사가 떴네요. 예, 이 기사 내용 한번 읽으면서 그 이후에 결론까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잠시만요. 5년 전보다 싸도 안 팔린다. 오피스텔의 추락. 예,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뭐 좋은 소식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물건마다의 성격과 본질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똑같은 이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경험하면서 오피스텔의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에 따른 우리의 생각은 어떠하면 좋을지 말씀을 나눠볼게요. 30대 윤모 씨는 18년도 2억 원대에 매수한 서울 광서구의 원룸형 오피스텔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임대 수익이 월 70만 원가량인데 은행이자와 세금 등을 고려하면 남는 게 거의 없다. 최근 이 오피스텔을 5년 전 매수가보다 3천만 원가량 낮은 가격에 내놓았지만 아무 연락이 없다. 야,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현재 시세에서 3천만 원가량 낮게 내놓은 게 아니라 5년 전 매수했을 때 금액보다 3천만 원 가량 낮게 내놓았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다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강서구뿐만 아니라 서울인데도라고 표현을 할게요. 서울인데도 저희 회원님들 중에도 중개사님들 굉장히 많은데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오피스텔을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많이 매입하죠? 일단 대출이 좀 많이 되고 아파트보다는 좀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매력을 많이 느끼고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 채 가져가면 어차피 취등록세는 10개를 갖고 있어도 4.6%밖에 안 되니까 주택은 13.2%를 내야 되잖아요. 다주택이면.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괜찮은 방법 아닌가? 월세용으로 놓기에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예,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 설명 나온 것처럼, 예, 이자와 세금 등을 고려하면 남는 게 거의 없다. 실제로 마이너스인 경우도 많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형국이 벌어지고 있냐면, 서울인데도 주인들은 오피스텔을 다 팔고 싶어 해요. 월세는 어쩔 수 없으니까 놓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팔고 싶은데 안 팔리니까 어쩔 수 없이 월세를 놓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매매로 내놓은 사람들이 뭐 한 100명이면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중에 이거를 매매로 사겠다고 하는 사람은 0.001명? 이게 너무했나요? 그래도 한 0.1명은 되겠죠. 잘 모르는 분들이.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물론 금액적으로도 부담이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좀 아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월세로는 잠깐 살고 싶은 곳이어도 이거를 굳이 구입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이런 현상이 서울인데도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500실 규모의 이 오피스텔에서 올해 거래된 건 7실 뿐이다. 예, 윤 씨는 오피스텔을 먼저 정리한 다음 지금 사는 아파트를 팔아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은 뒤 이사하려고 했는데 오피스텔이 팔리지 않아 꼼짝 못하고 있다며 처음에는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 등 두 마리 토끼를 기대했지만 지금은 애물단지일 뿐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맞습니다. 예. 사실 오피스텔 처음에 살 때 이런 꿈을 많이 꾸고 사십니다. 예,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 그러나 이게 가능합니까? 예, 현실적으로는 그때는 이제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여러 개 사기에도 불편하지 않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물론 지금 금리 여러분들이 비싸다고 말하지만 옛날에 제가 부동산 투자할 때 옛날에 또 더 옛날에 제가 안 할 때에도 더 옛날에
역사를 보면 지금 이 정도 수준은 그냥 일반적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너무 저금리 시대를 오랫동안 만나오면서 지금 이게 약간 금리가 높다라고 판단하는데 지금 선진국들만 따져보아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지금 금리가 낮은 편이에요, 높은 편이에요? 굉장히 저금리인 편이에요. 네. 연준에서도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우린 방어하느라고 올리지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예,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하철 교통비 이제 또 150원씩인가 또 오른 거 알아요? 택시비도 오르고 올해 지금 전기세도 지금 이제 안 올리면은 이거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라고 이제 얘기할 정도가 나와버렸잖아요. 왜 그래요? 남들 올릴 때 안 올렸기 때문에 예, 화폐의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걸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선 이걸 올리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는 이런 형국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지금 모든 물가 상승이 다시 한번 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어쨌든 또 이게 그쪽으로 가면 또 다른 얘기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자 넘어갈게요. 고금리와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대체 주거시설인 오피스텔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5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부동산 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해보니 1월에서 8월 기준 전국의 오피스텔 거래량은 올해 17,8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 대 건에서 47.4% 감소했다. 예, 굉장히 많이 줄었죠. 여러분들, 요게 이제 권역별로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 연간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21년도라든지 이 이전에 거래량을 우리가 통계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상황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전에는 아파트를 규제하고 대출을 규제하고 취등록세를 또 규제하고 막 여러 가지 이 문정부 때 이 억누름이 많아가지고 이때는 어땠어요, 여러분? 그때 아파텔이라 그래가지고 오피스텔이라도 살려고 막 상승장이니까 경쟁률이 막 100대 1 이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일반 아파트 평수보다도 오피스텔 평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아파텔이라는 게 사실 그때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건설사도 이미 땅은 매입해 놨고 예, 이걸 짓긴 져야 되는데 아파트로 분양했다가는 들어올 사람이 없어. 지금 심각해. 큰일 날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네. 그러다가 찾아낸 게, 오피스텔로 하면은 사람들이 사니까 상승을 기대하고 몰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걸 지금 매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 힘들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때 시대 상황을 여러분 함께 이해하면서 가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같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피스텔은 2021년 아파트 시장의 가격 급등, 아파트에 집중된 규제, 풍선 효과 등으로 거래가 활발했다. 당시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은 수천 대 1까지 치솟으며 과열 양상을 띠기도 했다. 2021년 11월 진행된 힐스테이트 과천 청사역 오피스텔 청약에는 89실 모집에 12만 4,426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398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어마어마했죠. 하지만 지난해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 분양 중도금과 잔금 대출의 개인별 DSR이 적용되면서 개인 소득이나 대출 여부 등에 따라 잔금 대출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겼다. 게다가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오피스텔 시장 전반이 위축됐고 역전세난, 전세 사기 등에 노출돼 임차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투자 매력도 낮아졌다. 네, 다 맞는 얘기죠. 이렇게 오피스텔이 수요자의 외면을 받으면서 가격도 하락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는 99.55로 신표본 조사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해서 이제 뭐 이만큼 떨어졌다. 통계자로 얘기하고 하는데요. 예, 분양 물량, 입주 물량 해가지고 예, 건설사도 그게 오피스텔이 굉장히 좋은 거는 아닌지 알아요. 예, 주차장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도 건축법의 어떤 규제도 많이 받고 있고 하다 보니까 아는데 그들이 계속 그거를 그럼 시기가 좋을 때 공사를 치면 될까요? 아니요. 이미 땅을 매입해 놨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 이미 나는 나간 돈이 있고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데 저금리여도 한두 푼을 빌렸어야지 이자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빌렸는데 몇백억 막 조 단위로 돈을 빌렸는데
그게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는 큰 손실이죠.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어쩔 수 없이 짓고 분양하고 이런 형국이 있다 보니까 고스란히 부동산 시장 잘 모르는 분들의 피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 오고 있었습니다. 네. 전문가는 오피스텔 시장의 침체가 길어지면 향후 주택 공급난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네, 실제 올해 전국 1월에서 8월 주택 착공 물량은 11만 가구에 그치며 지난해 같은 기간 26만보다 56.4%나 줄었다. 그동안 부족한 아파트 공급 물량을 오피스텔이 일부 대체해 왔지만 오피스텔 시장마저 침체한다면 공급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야, 이건 이렇죠. 이건 맞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서울에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죠. 우리 여기 교대역에 저희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쪽에도 오피스텔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예전에 우리 사무실 맞은편에도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모텔도 굉장히 많았고 뭐 그래 왔었는데 당시에는 용적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높은 건물들이 많이 없었는데 용적률이 굉장히 완화되면서 예, 건폐율 또한 그러면서 작은 땅들도 높게 지을 수 있는 것들이 허락이 되면서 많은 오피스텔이 생겼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또 어려운 부분들이 생겼는데, 야, 여러분, 요건 말미에 또 얘기를 자세하게 좀 하도록 하고요. 자, 공급난이 가중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항상 아파트 공급뿐만 아니라 이 비아파트, 그죠? 아파트가 아닌 것들, 뭐가 있어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공급이 되게끔 자꾸 유도하고 이렇게 같이 노력해오고 이래 왔었던 거죠. 그죠? 거기서 아무래도 일반 공급 물량보다는 오피스텔 물량이 작은 땅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창출해낼 수 있잖아요. 많은 세대를. 그래서 자, 오피스텔이 사실 많은 것들을 기여해 왔습니다. 예, 왔는데 자,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의 측면이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오피스텔 투자가 안전하냐는 거예요. 그죠? 안전하냐는 거예요. 사실 저는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굿모닝 경매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오피스텔 투자를 굉장히 비추합니다. 추천하지 않아요. 네. 오피스텔 물론 올라요. 오릅니다. 오르는데요. 어때요? 오르는데 의외로 사고자 하는 수요가 많지는 않다니까요. 자,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제 지금 막 오피스텔이 힘드니까 팔으려고 그러니까 팔려 안 팔려? 안 팔려요. 사고자 하는 수요가 또 많지 않다니까요. 자, 그러면 오케이. 다 많은 수요가 많다고 가정할게요. 시장이 좋을 때고 그냥 많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오피스텔이 1억이 올랐다면 아파트는 얼마 올랐을 것 같아요? 토지공장 창고는 얼마가 올랐을 것 같냐고요. 꼬마 빌딩은 얼마가 올랐을까요? 오피스텔이 오를 정도면 다른 거는 그 정도 오를 정도면 다른 거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올랐다는 얘기인 거예요. 같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기대효과를 좀 크게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이래저래 너무 아쉬운 투자라는 거죠. 이 오피스텔 자체가. 물론 오피스텔도 오르는 속도가 다릅니다. 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 주변이에요. 그것도 가장 좋은 건 좋은 일자리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나머지는 굉장히 힘듭니다. 예. 심지어 역 앞에 있는데도 서울이에요. 서울인데도 지하철역 앞에 있는데도 지어진 지 몇 년 안 됐는데도 10원도 안 오르는데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서울인데도 그렇다니까요. 근데 자, 오르고 안 오르고를 떠나서 거래가 안 된다니까. 마음 먹고 거래하려고 해도 진짜 한 2년 걸려서 팔리면 다행? 요 정도 분위기입니다. 요 정도 분위기예요. 예? 자, 그럼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피스텔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안 사야 되는 것도 아니야.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럼 오피스텔 무조건 아니구나.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앞에 설명한 이 내용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이 살만한 가치는 약간 있어요. 완전히 좋은 건 아니고 약간 있어요. 근데 이게 한정적이야. 어떨 때만 여러분들이 사도 되냐면, 자, 보세요. 지금 오피스텔에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이래저래 내가 운영 잘못하면 주택수에도 포함되고 지금 되게 힘들다, 짐덩어리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입찰을 많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입찰을 많이 안 들어와. 자, 그러면 입찰을 많이 안 들어오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별로 어차피 많이 안 들어올 걸 알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쓰고 싶어 하진 않아요. 자, 시세가 2억이면 시장이 안 좋고 주택수에도 포함되고 이래저래 너무 단점이 너무 많잖아요. 예? 관리비도 비싸고. 자, 어쨌든 예, 그러니까 입찰가 거기다가 조금만 문제 있으면 입찰가를 굉장히 낮게 써도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물건을 낙찰 받았는데 그 중에 그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도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응? 자, 상대적으로 이런 분위기고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요. 예전과 다르게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 싶어하는 살 수요가 없기 때문에 낮게 낙찰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세보다 나는 훨씬 싸게 내놓으면은 난 이미 너무 싸게 낙찰받았으니까 훨씬 싸게 내놓으면은 그래도 그건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실전 팁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우리 사무실 근처도 마찬가지예요. 오피스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소형 오피스텔부터 뭐 7층짜리, 뭐 30층짜리, 40층짜리, 진짜 뭐 20년 된 거, 30년 된 거, 뭐 되게 많아요. 하여간 오피스텔 되게 많은데, 오피스텔의 단점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겉에서 볼 때는 오피스텔인 것 같죠? 네. 근데 그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요, 생활형 숙박시설인 것도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뭐 몇 개 층까지는 또 아파트라 그러고 몇 개 층은 또 오피스텔이라 그러고 뭐 몇 개 층은 빌라라 그러고 뭐 여러분 이게 건축법 때문에 다 그런 거거든요.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네. 왜냐면은 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좋은데 주차장을 많이 만들수록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분양하는 분양사 입장에서는 높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높게 분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소화해야지 또 그만큼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차장 수를 줄여야 돼. 그러면 지하를 덜 파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하를 덜 파는 공사비가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아낄 수 있는지 알아요? 지하 한 층만 안 파도 지상 2개 층 올릴 수 있는 건축비를 아낀다니까요. 자, 그러면 그런 것 중에서 주차장을 제일 적게 만드는 게 뭘 것 같아요? 생활형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지금 그냥 초죽음, 지금 너무 힘듭니다, 지금 여러분. 예. 네. 거기 새 거 분양받아가지고 들어가고, 새 거 분양받은 그 생활형 숙박시설에 내가 그 월세로 들어가겠다고 해도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못해요. 예? 한 호실 만들 때마다 주차장을 한 개는 2개 호실 만들 때마다 주차장을 한 대는 낼 수 있게끔 해놔야 그나마 주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정도도 뭐 0.1대 이건 지자체마다 조례에 따라 달라요. 0.1대 막 0.2대 이래요. 한 세대당. 그러니까 주차할 데가 있어 없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입주민이 꽉 차지도 않았는데 주차장 내가 내 차 주차하려면 제비를 뽑아야 돼. 건물은 너무 새 거고 너무 편리한데 주차를 할 수가 없어.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피스텔도 주차가 가능한 데가 있고 불가능한 데가 있어요. 가능은 한데 이게 막 주차장을 지하 6층까지 있는데 이걸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몇 번 해야지 그 중간에 나가는 차 기다렸다가 여기가 무슨 쇼핑몰도 아니고 예? 일요일날 여러분들 송도 프리미엄 아울렛 이런 데 가봤어요? 예? 거기 일요일날 주차요금 전쟁인 거 알아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모든 왜 여러분들 그 연휴 때 이게 여기는 연휴도 아니고 여기는 무슨 백화점도 아닌데 내가 주차를 하려고 그러면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누가 사람이 걸어와서 타는 것 같아. 그럼 그 사람 조조 쫓아가가지고 뒤에 서 있다 이러고 깜빡이 켜고 당신 나가면 저 주차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끼리 사인이지. 다른 차들이 오더라도 나 지금 여기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제발 지나가. 이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거죠. 여러분. 예? 예? 근데 그때 되게 슬플 때 언제야? 그래서 이제 당연히 갈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운전을 안 하고 갑자기 나와. 삑 하고 그냥 다시 집으로 들어가. 저거
저거 죽여 살려, 저거 어떡하지, 저거. 괜히 기다렸잖아. 그, 뻔히 깜빡이고 내가 거기서만 알고 있으면은, 잠깐 창문으로, 저 금방 차, 이거 뭐 좀 찾고 올라갈 거예요. 예, 다른 데 한번 알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라도 해주든가. 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짜 이게 오피스텔 중에도 여러분들이 시세조사할 때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 진짜 못 버텨요. 그리고 옛날 오피스텔은 또 주차 폭이 작아. 예. 요즘 차들이 얼마나 크고 잘 나왔습니까? 예? 여러분 옛날에 엑셀 생각해봐요, 엑셀. 응? 엑셀 생각해봐요. 옛날에. 소나타 이런 거 옛날 거 생각해봐. 그때 우리 차체도 작았잖아요. 거기에 맞는 저 주차 폭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오피스텔들이. 그러니까 이게 주차 폭만 좁은 건 오케이 뭐 그렇다 쳐 그냥 바짝 대고 내가 몸 조금 이렇게 꾹깍 그러니까 삐걱 하면서 나오면 되는데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잖아 여러분 주차장을 내려가는 데 있잖아요 야 이게 옛날에 건물 지은 거라 이게 어떻게 이게 주차장 내려가는 뭐야 계단이 아니라 그 하여간 그 내려가는 데를 어떻게 확장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가뜩이나 큰 차들을, 거기 내려가는데, 그냥 막, 아슬아슬, 삐삐삐삐삐삐삐삐, 나 삐삐삐삐삐 하면서 내려가는 것도 다행인데, 삐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심정 알아요, 여러분? 예? 이게, 야, 삐삐삐삐삐삐삐 하면 내려가면서 그나마, 이것도 스트레스인데, 삐 하면서 그냥 내려가야 돼. 여러분, 삐삐삐삐와 삐의 차이를 아세요, 여러분? 차가, 우리가 후진을 할 때, 전진을 할 때, 삐삐삐삐 소리 나는 거는 차가 이제, 우리의 이제 어떤 뭐라 그래야 돼? 어떤 그 물체가 이 차로부터 50cm 정도에 다다른 상황인 거예요.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자, 그리고 삐 그러는 소리는 뭐냐면 어떤 물체가 내 차에 30cm 정도 차이에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주의하세요. 이제 이건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30cm로 딱 접어들면 그때부터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 그 좌우 간격을 보면서 여러분 그 스트레스가, 예?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의외로 있잖아요. 강남 쪽에, 이렇게 서초구 쪽에, 이런데 송파 쪽에 보면 옛날부터 오피스텔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20개 정도로 따지잖아요. 오피스텔이 만약에 20동이 있다. 그러면 19개 정도는 주차가 다 힘들어. 진짜로요. 예. 하나 정도가 이게 거기에 주차장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막 1시간만 돼도 막 6,000원 받고 8,000원 받고 이러니까 뭐 지인이어도 안 돼. 그러니까 딱 1시간만 대고 가야 돼. 그건 무료 도장 줘요. 근데 그 이상 되려 그러면 안 되게끔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 곳이나 겨우 입주민들이 진짜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정도지 여러분 그 외에는요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해도 낙찰받을 때에도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조사를 하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예, 이게 알면 알수록 여러분 정말 오피스텔은요, 나가리입니다, 나가리. 이거 나가리인데, 이거 어디 영화에서 나온 대사인데, 이거. 이러면 나가리인데, 이거, 그죠? 여러분, 자, 이거는 진짜 이러나 저러나 비추입니다, 비추, 현실적으로. 그래요. 당초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등 비아파트 수요 진작책을 포함한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오피스텔에 대한 이중잣대 논란이 컸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지만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법상 주택수에 포함된다. 하지만 대출을 받을 때는 철저하게 비주택으로 분류된다. 오피스텔 소유주는 정책 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세법으로는 굉장히 우리한테 불리하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사는 사람 입장에선 세법으로는 되게 불리하고 대출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유리해요. 취등록세, 세법에서는 취등록세 하나 유리하구나. 왜냐면 지금 이제 다주택자 규제를 하니까. 네. 근데 이거는 10개가 있어도 4.6%만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처음에 들어갈 때 진입장벽은 낮은데 가지고 있으면서 나에게 세법은 되게 불리한 거예요. 예. 초보자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이걸 많이 하는데, 또 예전에 얼마나 그 플랜카드 많았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20년 전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 막 그때
예, 오피스텔 막 붐이 일었을 때, 예, 역 근처에. 그때 용적률 막 풀어질 때였단 말이에요, 상업지역에. 그래서 이제 건설하는 사람들이, 디벨롭 하는 사람들이 그때 많이 뛰어들어서 많이 벌었어요. 자, 그때, 여러분들 어땠어요? 현수막 걸렸던 거 기억나요? 뭐, 1억에 오피스텔 3채, 1억에 오피스텔 5채까지 봐서 나는. 뭐야, 내 돈 2천만 원만 있으면은 나머지 90% 대출해주니까 그걸로 살아 이거예요. 이게 20년 전 얘기였다니까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현수막 얼마나 많이 걸려 있었어. 그러니까 진입장벽은 되게 낮았어요. 예,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오피스텔 대출 잘 나오잖아요. 80% 나와요. 예, 10개 사도 80% 나와요. 물론 이제 DSR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이 신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걸 이용하면 또 DSR 안 보잖아요. 또 이게. 응? 저는 실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게 공부가 돼 있었다면 오피스텔을 샀었겠냐고요.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 경험이 있었다면, 다양한 투자 경험이 있었다면 오피스텔을 샀었겠냐고요. 오피스텔 다 왜 샀어요? 월세 수익을 바라면서, 시세 차익도 바라면서 두 마리 토끼 중에 하나라도 희망하면서 분명히 샀을 텐데, 많은 부동산의 경험을 가졌었다면 같은 돈 투자 대비 훨씬 더 이익이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해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주변에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미 지금 오피스텔을 가지고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정부는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오피스텔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었다. 그쵸. 그러나 오피스텔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대신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의 건설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등 대책만 내놓았다. 예, 926 대책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난달에 여러분 대책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대책은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 어땠어요? 공급이 너무 없으니까 공급하겠다 그런 대책이었잖아요. 예. 근데 문정부 때도 뭐라 그랬어요? 공급이 없으니까 공급하겠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내놓은 대책이 뭐였어요? 3기 신도시야.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문정부 때 얘기한 3기 신도시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 지금. 예? 그러니까 오죽 본인들도 아니까 뭘 했어, 그때? 뭘 했어? 쇼했잖아요. 무슨 쇼했어? 예? 사전 청약이라는 건 듣도 보도 못한 사전 청약이라는 걸 갑자기 했잖아. 그죠? 다른 거 당첨되면 그때 갈아타도 된다. 사전 청약해라. 예?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상황인 사람 그럴 때 어떻게 했어? 또 청약 점수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 더 발을 묶어버렸잖아. 에? 그때 공급 물량 어차피 없고 몇 년 안에 안 되니까 빨리 포기하고 부동산을 다른 걸 투자해서 자산을 좀 늘리세요. 이렇게 했으면 근데 정부 입장에서 또 그렇게 얘기 못하지. 어쨌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거 지금 이렇게 지금 1년에 올해인가 그죠? 공급 물량이 1만 가구밖에 없어요. 1만 가구. 2004년도에 공급 물량 3만 가구였을 때에도 심각하다고 그랬었어요. 너무 공급이 없다. 이러다 폭동 온다. 폭동 왔잖아요, 그때. 근데 지금 1만 가구밖에 없어가지고 큰일 나.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지금 택지 조성해가지고 진행하는 모든 것들도 5년 후나 7년 후나 빛을 발할 텐데 지금 몇 년 동안 당분간 지금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공급 물량 늘리겠다. 우리 이렇게 노력하겠다. 그런 내용에 대한 얘기였어요. 9.16 때. 예. 그거대로 마찬가지로 진행이 될까? 진행 안 된다니까. 지금 부족하다니까요. 예. 건설사 입장에서 지금 오피스텔이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오피스텔을 또 지을 수가 있어요? 분양이 안 되는데 누가 지어 못 짓지? 건축비 또 올랐잖아요. 9월 달에 또 올렸잖아. 시멘트가. 예.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연준하고 맞춰가지고 어쨌든 그건 또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건설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등 대책만 내놓았다. R114 수석연구원은 뚜렷한 수요 진작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오피스텔 시장은 수요와 공급 모두 위축된 가운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맞는 말이죠. 예, 맞는 말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9.16 공급 대책을 보더라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지금 어차피 공급 물량 지금 부족합니다. 그죠?
그리고 빌라는 자꾸 부수고 아파트가 세워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서울에 서민이 많이 살고 있어요. 월세라도 아파트에 살 수 없는 서민이 월세로라도 전세로라도 아파트에 살 수 없는 서민은 점점점 더 늘고 있어요. 왜요? 서울에 지금 일자리 공급이 계획대로 착착착 추진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자리에 어디에 계신 분들이 올까요? 경기도에 계신 분도 오시고 부산에 계신 분도 오시고 대구에 계신 분도 오시고 점점 더 빌라에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어서 빌라에 살아야 되는 사람은 자꾸 늘고 있는데 빌라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디벨로퍼들도 건축비가 너무 올라서 땅값에 비해 지어봤자 분양도 안 될 거기 때문에 질 수도 없고 공급 물량은 계속 부족할 거예요, 앞으로. 빌라는 급라가 되어갈 겁니다. 오피스텔 얘기인데 오늘 또 빌라로 빠졌어. 어떻게? 자, 어쨌든 예. 이런저런 이유를 보더라도 예, 여러분 예, 서울 오세요. 서울 오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지방에 계신 분들 와야 돼. 지금 지방에 있으면 이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예, 여러분 연휴 또 이후에 다시 시작하는 화요일인데요. 오늘도 굿모닝 경매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나누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은조님 그런 적 있어요. 네, 생수기요 아이마미니 그렇죠. 네, 빨리 돌아오셔요. 한구루님, 옆으로 빠지셨어요. 다시 돌아와, 건미님. 그러니까요. 신혜자님, 안녕하세요. 아니면 빌라 도생으로 가겠죠. 그러니까요. 슈퍼어머님, 기승전 빌라. 김현님,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 빌라는 단타로 투자하는 것도 별로일까요? 네, 별로예요. 별로예요, 여러분. 근데, 되게 싸게 낙찰받으면 그건 강추입니다. 근데 뭐 시세보다 한 10% 20% 싸게 낙찰받는 건 의미 없어요. 안 팔린단 말이에요. 안 팔린단 말이에요. 경기도 광주는. 여러분, 경기도 광주가 왜 매력 있어요? 분당에서 가깝고 강남에서 가깝기 때문에 경기도 광주가 이만큼 지금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당 그 바로 옆에 그 고개 넘어가면은 거기가 어딘지 알아요? 태제고개? 응? 바로 넘어가면 거기가 어디예요? 예? 신현리잖아요, 신현리. 근데 신현리가 이제 동으로 바뀐 거 알아요, 여러분? 신현동으로 바뀐 거 알아요? 어떻게 리가 동으로 바뀔까요? 인구수가 늘면은 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동으로 일컬을 수 있는 지명을 일컬을 수 있는 인구수가 몇만이었지? 생각이 안 돼. 그냥 인터넷 네이버 검색하면 나와요. 그 인구수가 넘었다니까요? 그러면 투자할 만한 건가요? 아니에요. 경기도 광주에는요,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은 곳에, 그 입지가 좋은 곳에 가까우니까 머무르고는 싶은 거지, 거기에 있는 걸 사고 싶어 하진 않아요, 아무도. 응? 별장처럼 쓸만한 뭐 그런 거는 좀 삽니다. 예. 빌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월세 줄 서 있는 사람은 100명인데, 팔겠다는 사람도 100명이야.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팔겠다는 사람이 월세나 반전세로 놓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예? 여러분, 경기도 광주 신현동에 있는 사람은 피켓 들고 데모하는 거 알아요? 왜 데모해요? 학교 뭐라 그래? 그 학교 위에 기관을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나네. 교육청이라 그래야 되나? 교육부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예? 그쪽에서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중고등학교 지어주겠다고 하는데도 뭐라 그래요? 짓지 마라 그러잖아요. 짓지 마라. 우리의 경기도 학군으로 만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내가 버스 태워서 보낼 테니까 분당권을 이용하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슬프지만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여러분. 경기도 광주, 제가 지금 그쪽만 얘기한 게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강남구 밑에 빌라. 근데 이게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신혼부부 특히. 그 500만 원만 줘도 집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안 팔려요, 여러분. 경기도 광주 하지 마요. 하면 안 돼요. 예. 그럼 해도 되는데 경매나 공매로 되게 싸게 낙찰받을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싸게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건 싸게 받아가지고 그거보다 조금만 우리가 돈 더 받으면 되잖아요. 응? 그러면 괜찮아요. 자, 그래요. 세입자는 넘칩니다. 예, 세입자는 넘치고요.
예. 아유, 또 제가 죄송해요. 또 경기도 광주에 계신 분들한테 또 요즘 그러네. 그죠?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조용히, 우리 군무원 경매 식구들은 빨리 정리하고 나와야 돼요. 빨리 정리하세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머무르는 거랑 내가 투자하는 건 다르게 보셔야 돼요. 내가 그 집에 머무르면서 투자하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예? 경기도 광주에 매물을 갖고 있다면 그냥 파세요. 그리고 1, 2, 3천만 원 혹시 손해보더라도 손해보세요, 그냥. 손해보고 지금이라도 빨리 헤어나와야 된다. 예, 나와야 된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아, 지금 너무 빨리, 갑자기 누가 질문해가지고, 무슨 질문해가지고. 예, 아, 죄송합니다. 또 딴 데로 샜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또 많은 분들이, 또 인사를 주셨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네, 프레시 55님께서 아침에 출근 준비하느라 항상 낮에 봤는데 이렇게 라이브로 잠깐 볼 수 있어서 반가웠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자주 뵙겠습니다. 예. 박봉님께서 하마스 침공으로 인한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야, 이게 오늘 Q&A 시간 토요일 날 해주시면 참 좋은데, 자, 여러분, 근데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은데요. 우리 지금 러시아 전쟁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응? 러시아 전쟁 때문에. 예. 거기는 이제 곡물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우리랑 영향이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경기적으로 약간 영향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물론 중동에서 석유라든지 가스를 한 56%인가 60 몇 프로인가 의존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쪽 나라가 대상 나라는 또 아니거든요. 주력 나라는 또 아니어가지고 큰 어떤 피해는 없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부동산 경기와 아파트 시장 어떤 가격의 상황에 따라서 이걸 투자해야겠다 말아야겠다 자꾸 이런 판단과 기준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건 절대로 맞는 방향이 아니다. 예? 저희 아파트 시장 되게 안 좋을 때 여러분들 저희 진짜 식구들 올해 초에 저희 지금 낙찰받고 얼마 단타로 이익 보고 여러 가지 지금 시세 차익 내고 한 것들 경매 인간극장으로 많이 보여줬잖아요. 예? 공장도 있고 창고도 있고 꼬마 빌딩도 있고 토지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상가도 있고 다 있는데 다른 걸로 벌면 되죠.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이 여러분 그러면 봐봐요. 우리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 하나 보냈잖아요. 뭐 보냈어? IMF 보냈잖아요. IMF. 그러면 IMF를 맞고 나서 우리 지금 초토화됐어야지. 그 이후로는 절대로 오르지 말았어야지. 절대로 오르지 말았어야지. 리먼 사태도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때. 그나마 그때 정권이 좀 잘해줘가지고 그때 피해를 여러분들 그때 IMF 때하고 리먼 사태 때하고 여러분들 피해 강도가 어땠어요? 차이가 있지 않았나요? 그때 방어 되게 잘했어요, 나름대로. 정부 입장에서. 그러면 그때 이후로 부동산이 완전히 씨가 말랐어야지. 자,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다시 지금 상승장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한 번 왔나요? 두세 번 왔잖아요. 그 이후에도. 이 시기 때 이러니까 아파트를 자꾸 기준 잡고 경기를 기준 잡고 하는 그렇게 판단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다. 아니다. 예. 물론 저도 어떤 건 살짝 버텨야 되는 물건도 있고요. 어떤 건 이 와중에도 너무 재밌는 물건이 있고요. 예. 지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근데요, 어느 경지에 가신 분들은요, 이런 경험 없이 그냥 가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아무 경험 없이 그 자리에 가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예.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마인드가 정말 올바라야 됩니다. 예. 지금 뭐 아무 상관없어요. 하마스하고 물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럽에서도 편들어주고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잘 정리를 하겠지만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뭐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경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부동산의 실물 자서관은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경기가 안 좋다고 50만 원 월세 내던 거는 이제 30만 원만 내게 될 것 같아요? 그럴 일은 없다니까요. 예?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시원 가격이 떨어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죠? 너무 많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네. 여러분들 어디까지 했어요? 네. 나도 까먹었어.
자, 오늘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복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